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5월 26일 수요일 새벽 1시 34분 방송이고요. 오늘 또 역시나 비트코인 조금은 어제 횡보하다가 반등 살짝 해주고 나서 오늘 또 그 구간에서 계속 횡보를 해주고 있는 모양입니다. 살짝 보자면은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정확하게 추세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 현재 구간이라고 좀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뭐 32에서 38K, 39K까지 이제 횡보 구간이고, 만약에 상승 추세로 가려면은 첫 번째 구간인 42K 돌파해 줘야 되고, 강하게 뚫으려면은 49K까지도 뚫어줘야 지금의 이 구간에서 좀 벗어날 수 있겠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오늘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 가지 또 이슈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은 제가 좀 일정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기사들을 많이 못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만 시장 살짝 훑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좀 가장 큰 기사? 사실 중국 이슈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약간 이제 그러려니 약간 그런 느낌이죠. 그래서 또 이번에도 그러려니 하고 싶은데, 그래도 이제 좀 내용 자체가 조금 세부적으로 좀 더 실질적인 그런 중국인들에 대한 규제라든지 압박이라든지 좀 까다로운, 귀찮게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요소들을 계속 넣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뭔가 더 이상 중국 규제가 말로만 하는 규제가 아니라 실질적인 좀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리고 뭐 후오비에서만 봐도 뭐 후오비 풀 같은 것도 뭐 중국인들은 안 된다고 하고, 뭐 바이빗인가요? 거기 거래소에서도 뭐 중국인 핸드폰으로 등록되어 있는 중국인들은 뭐 선물 파생 거래를 못하게 한다라는 그런 공지도 나오는 거 보니까 확실히 조금 중국 쪽에서 지금까지랑 좀 다르죠. 이런 이슈들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채굴, 뭐 거래소, 뭐 보유, 거래 이런 쪽에서 전방위적으로 조금 귀찮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중국 현지에 제가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기사로만 들어서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개인 투자자들한테 혹은 기관 투자 뭐 그런 것들에 뭔가 어떤 영향이 어디까지 미칠 수 있는지 아직까지도 잘은 모르겠으나, 이렇게 이슈가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건 아니죠. 또 일각에서는 이렇게 뭔가 오히려 계속 뭉뚱그려가지고 규제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국에서 확실하게 이렇게 할 거면 하고 말 거면 마는 그런 좀 모습을 보여주는 게 낫다. 그러므로 이렇게 중국이 좀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번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오히려 호재다 라고 보는 분들도 있고요. 확실한 규제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거다, 이렇게 해석을 또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도 해석이 좀 갈립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미국에서 뭐 테이퍼링 관련 이슈가 나왔는데 잠깐 하락이 있었죠, 순간. 그랬는데 뭐 다시 뭐 나중에 이야기하겠다 이런 식으로 마무리를 해가지고 하락이 그냥 좀 회복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트코인 최근 암호화폐 시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메인 코인들이죠. 근데 이 메인 코인들이 올타임 하이가 얼마였고, 그리고 이게 지금 기준이 그저껜가 기준이어가지고 이게 가격은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러나 좀 최대한 비슷하게 가져와 봤는데요. 그래서 한번 쭉 훑어볼게요. 뭐 매틱스, C 팬텀, 에이브, 뭐 토르체인, 체인링크, 팬케이크, 코스모스, 솔라나, 와이파이, 유니스왑, 알파오무라, 폴카다, 컴파운드, 쿠사마, 붐브, 아발란체, 신세틱스, 커브다오, FTX 거래소 토큰, 루나, 이더리움, 밸런서, 크림파이낸스, 비트코인까지 이렇게 있네요.
근데 이 많은 코인들을 제가 다 읽는다는 게 웃기네요. 진짜 얼마나 하루 종일 코인만 했으면 참 이렇게 다 읽혀집니까 이게. 그래서 보시면요, 이제 대략적으로 딱 봤더니 저도 지금 같이 처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따로 보진 않았습니다. 처음 보는 건데 이제 보니까는 뭐 레이어 2 관련 있고요. 매틱 팬텀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더리움 진영, 디파이, 스시스왑, 에이브, 뭐 체인링크 이런 것들도 있고 플랫폼 코인들도 있네요. 레이어 1이죠. 코스모스 솔라나라든지 아니면 뭐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쪽 관련 코인들도 있고요. 거래 토큰도 있고 뭐 비트, 이더 다 있습니다. 이 정도가 확실히 이제 이렇게 정리하는 이런 표에도 딱 들어갈 만한 코인들이 딱 뻔하죠. 사실 지금 이 코인들이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고 굉장히 트렌디한 코인들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포지션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아이들, 그러니까 뭐 얘네들 사라 이런 건 아니고 지금 이 아이들의 무빙이라든지 차트라든지 시장에 돌아가는 그런 거라든지 좀 같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올타임 하이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높았었는데 이게 아마 5월 한 둘째 주, 첫째 주, 둘째 주 정도일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저번 달 정도겠죠? 근데 대략적으로 거의 뭐 이더리움이나 분부라든지 쿠사마는 그 5월 19일 전 바로 전이었죠. 풀카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이렇게 있다가 이제 갑자기 폭락을 합니다. 거의 이제 그 상한선 올타임 하이와 올타임 로우를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70% 이상 80%까지도 하락률이 이렇게 짙게 나오죠. 가장 적게 나온 게 역시나 비트코인이죠. 하락에서는 비트코인만큼 방어가 잘 되는 코인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심플한 하락 말고요, 굉장히 큰 하락, 굉장히 큰 하락에서는 비트코인이 가장 그나마 잘 버텨요. 그리고 좀 그나마 잘 버틴 아이들이 뭐 이더림이라든지 FTT 토큰 아니면 뭐 분부, 쿠사마, 솔라나, 아베 정도가 되겠네요. 신세틱스라든지. 이 코인들의 특징은 또 같이 보면은 사실상 60%대가 조금 깎인 건 아니죠. 굉장히 많이 하락폭이 있었던 건데 그나마 덜 하락한 아이들의 특징은 이제 최근에 좀 뭔가 어떤 이슈들이랑 엮여 있거나 사람들의 수요가 굉장히 많은 코인들, 그리고 뭐 굉장히 시총이 높고 펀더멘탈이 강력한 좀 토큰들이라고 해석을 해도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반등 구간에서 또 상승폭이 가장 깊었던 그저께였죠. 가장 깊었던 이제 뭐 매틱, 폴리곤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뭐 스시나 팬텀, 아베 이런 아이들도 전부 다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번 시장이 진짜 좀, 그러니까 이번 시장이라기보다 이번 하락이 3번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뭐 반등을 해주면서 다시 하락, 반등해주면서 하락 이런 구간이 계속 있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그 일련의 프로세스를 반복하면서 비트코인의 도미넌스가 상승하기를 기대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 처음에 한두 번 하락해서 상승하는가 싶더니 다시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지금 이 장에 대해서 조금은 아쉽다, 이런 솔직히 마음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바운스 자체가 비트코인이 많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원래 가장 많이 되면서 다시 이렇게 쭉 시장을 밀고 나가줘야 되는 게 건강할 것 같다고 저는 이제 보는 입장인데, 그게 안 됐고 비트코인이 오히려, 그러니까 하락률이 적긴 했지만 그만큼 상승률, 회복률도 별로 안 나와 버렸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조금 아쉽다. 시장이 더 길게 가려면, 그리고 이제 시장이 더 길게 가려면은
횡보가 조금 더 길면서, 그리고 바운스 퍼센티지가 비트코인이 더 크게 나오면은 뭐 7만, 8만, 10만 비트코인, 10만 달러까지도 이렇게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딱 이번 타이밍이 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봐야겠지만 그래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쉽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참고만 해주시고, 이런 생각도 있구나 라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 말고도 저와 비슷한 생각, 혹은 저와 다른 생각, 오히려 반대되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의 방송이나 뭐 관련 뭐 글 이런 것들도 꼭 읽어보시면서 너무 한쪽에 치우치는 그런 판단은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요 정도로 이제 이슈를 마무리해보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저번에 제가 김프 재정거래라고 했죠.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해 안 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제 문의가 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제가 그 글에다가 이제 댓글을 썼었는데 이제 오늘 좀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김프 재정거래라고 하면, 참고로 제가 말하는 이 재정거래는 이제 그냥 바로 현금을 때려 박아가지고 김프가 껴있는 만큼을 빼온다라는 재정거래는 아니고요. 그거는 지금 못하죠. 막혔죠. 그 개념이 아니라, 평소에 내가 이제 달러를 보유하고 있다가 김프를 이용해서 현금화를 합니다. 원화로. 그랬다가 김프가 빠지면 다시 달러로 바꿔오는 그런 재정거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두 가지의 차이는 아시리라고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프 재정거래에 관한 추가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 재정거래 같은 경우는 하락장이 딱 와서 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뭐 한 1, 2주 전부터, 혹은 하락의 전조현상이 있었을 때부터, 그 시점부터 준비하시는 거라고 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리 그냥 뭐 현금화하는 리스크 대비 현금화하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좀 리스크 있을 것 같다, 시장이 너무 올랐다 라고 하면 보통 현금화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온체인 지표가 나쁘거나 뭐 장이 좋지 않을 것 같다, 하락이 더 올 것 같다, 그러면 현금화를 하는데, 이제 그 현금화를 갖다가 저는 이제 바이낸스 기준 테더화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테더화를 합니다. 그래서 테더화를 했다가 바이낸스에 모아요. 바이낸스 한 거래소에 이제 모읍니다. 하락장의 느낌이 온다면 바이낸스에 최대한 많이 테더를 끌어모읍니다. 뭐 다른 거래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기타 잡코인 뭐 잠깐 투자했는데 하락장 오면 나락갈 것 같아, 그러면은 모아요. 일단 모읍니다. 그래서 현금화라든지 자산 이동을 합니다. 바이낸스 테더로. 그래서 실제로 하락장이 진행이 될 경우에, 하락장이 실제로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요, 이게 하락 자체가 해외 주도, 그리고 상승도 해외 주도거든요, 지금 시장이. 그래서 해외 주도이다 보니 순간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이 못 따라가요. 그게 상승이건 하락이건,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못 따라갑니다. 그래서 못 따라가면서 김프가 확 올라갑니다. 하락장임에도 김프가 올라가요. 오히려 역으로. 그거는 하락장이어서 한국 사람들이 원화로 코인을 더 사서 김프가 끼는 게 아니라, 이제 해외 거래소에서 파는 속도를 한국 거래소에서 따라가지 못해서 김프가 붙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가지고 이제 김프가 상승을 합니다. 평소에 김프가 뭐 한 10%에서 10% 내지 15% 내지였다면은, 하락장이 순간적으로 왔을 경우에 김프가 순간적으로 뭐 한 20% 이상까지도 뛰게 돼요. 혹은 10% 후반대까지도. 하락하는 와중에 저희는 진행을 하는 거예요. 분명 리스크는 있겠죠. 하락하는 와중에 테더로 리플 같은 코인을 매수를 합니다. 리플 혹은 스텔라, 트론 정도를 추천해요. 저도 보통은 리플로 합니다. 거래량이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테더로 매수를 합니다, 리플을. 그래서
바로 업비트에 리플로 전송을 해요. 그래서 이제 리플을 업비트에다가 바로 매도를 해요.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지금 이게 생방이 아니라서. 그러면은 이제 거기에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내가 리플을 사서 이제 바이낸스에서 업비트로 옮기는 과정에서 만약에 리플이 떨어지면, 가격이 떨어지면 그것 자체가 리스크잖아요. 하지만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라도 김프로 얻는 차익이 꽤나 크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 리스크를 감수하고자 어느 정도 반등, 횡보 구간이 왔을 경우에 재빠르게 진행해야 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네 번째로 이제 출금하는 거래소의 지갑 상태라든지, 그러니까 바이낸스의 뭐 지금 입출금 여부, 지원 여부, 그리고 뭐 내가 리플로 할 거면은 리플이 지금 입출금이 되는지에 대한 체크, 그리고 업비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겠죠. 업비트가 지금 입출금이 되는지, 업비트에 리플이 지금 입출금이 되는지, 뭐 내가 도지로 할 거면 도지의 체크, 이런 거를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런 체크가 되고 나서 만약에 가능하다 그러면은 최대한 전송이 빠른 코인으로 전송을 합니다. 참고로 이거 할 때 거래량이 좀 많이 나와. 내가 막 억 단위 이상으로 내가 이걸 진행을 하려고 해. 그러면은 웬만하면 리플이 좋아요. 리플이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받쳐주기 때문에 나의 그 유동성을 충분히 품어줄 수 있는 코인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하면 이제 1차로 끝난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상황이 나타나냐. 그럼 나는 지금 달러를 갖다가 원화로 들고 있는 거잖아요, 바꿔서. 그러면은 여기서 다시 시장이 하락을 하던지 상승을 하던지 갈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로? 그러면은 분명히 김프는 빠져요. 여기서 특이한 게, 김프가 왜 빠지냐, 시장이 하락을 하면은 한국 사람들이 같이 던지면서 어차피 김프가 빠지고,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상승이 온다 라고 하면은 다시 해외 시세를 업비트 시세가 맞춰주는 거기 때문에 김프가 빠집니다. 보통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그래서 시장이 회복되면서 혹은 하락하면서 김프가 빠지거나 추가 하락에 의해 김프가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내가 아까 뭐 김프 20%에다가 달러를 이제 원으로 바꿨어. 근데 여기서 다시 만약에 김프가 10% 혹은 그 미만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면요, 여기서 업비트에서 다시 리플을 사가지고 그 반대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내 달러가 처음에 내가 10만 달러로 했어. 근데 이제 이거를 김프를 붙여가지고 20%를 팔면은 10만 달러 어치에 이제 20%가 붙는 거죠, 공짜로. 그러면 하나로 계산했을 때 12만 달러 어치로 하나로 계산이 될 텐데, 여기서 내가 이제 2만 달러 어치는 김프로 먹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반대로 다시 하셨을 경우에 이제 내가 김프가 0일 때 다시 반대로 하면은 20%를 온전히 먹는 거겠지만, 이제 이 시장의 특징이 김프가 완전히 지금 빠지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김프가 한 5% 내지 10% 미만일 때 다시 반대로 해주시면은, 그럼에도 김프 10% 혹은 15% 정도는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적어도 나의 바이낸스 달러 테더 잔액이 10만 달러에서 11만 달러 혹은 내지는 11만 5천 달러 요 정도로 다시 바뀌어 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제가 말하는 김치 프리미엄 재정거래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게 말을 너무 많이 하려니까 힘드네요. 여기서 리스크 요인은 두 가지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리스크 요인이라고 제가 쓰긴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리스크 요인이라고 보긴 어려운 리스크 요인이에요. 왜냐? 첫 번째로 이제 김프가 오히려 더 상승해가지고 진입 타이밍이 애매해지는 경우가 리스크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이냐? 내가 김프 20%때 그걸 했어. 방금 말한 그걸 했는데 김프가 30%가 됐네? 40%가 됐네? 그러면은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재진입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업비트에서 오히려 내가 판 것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야 되니까 어렵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리스크가 될 수 있어. 하지만 현실적으로 재진입 과정에 대한 리스크죠. 이거는 절대적인
뭐 내가 원화나 달러를 손실을 입은 리스크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제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약간 재진입을 다시 할 그런 경우에 대한 리스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리스크는 뭐냐면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전송 간 딜레이 시간에 의한 그러니까 변동성에 의한 리스크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또 하락에만 기댈 수 있는 건 아니고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전송을 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코인 가격의 상승, 그러니까 반등 구간이어서 상승을 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또 추가 상승분을 챙길 수도 있기 때문에 요거는 반반 리스크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참고로 이제 뭐 김프 자체가 뭐 20% 이상이 껴있을 경우에는 뭐 순간적으로 조금 뭐 한 1, 2% 정도는 빠져도 내가 산 코인 가격에 그 정도에서 빠져도 뭐 그렇게 큰 액수의 차이는 나진 않기 때문에 오히려 김프 20%가 훨씬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딜레이가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뭐 진짜 뭐 딜레이가 한 뭐 10분 내지잖아요 보통은. 근데 10분 동안 뭐 10% 20% 빠질 경우가 아니라면 그거에 대해서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하기는 조금 어렵다 라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말이 많았는데 좀 빨리 끝내려다가 갑자기 김프 재정거래 얘기를 하느라 굉장히 말이 많아졌네요. 그래서 저도 김프 재정거래는 굉장히 하고 있어요, 열심히. 왜냐면은 저번 주 수요일 혹은 이번 주 주말이었죠. 주말에 하락장이 왔었을 때 김프 자체가 몇 프로였냐면요. 이제 김프가 거의 15%, 수요일에는 막 20 몇 프로도 갔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보고 바로 달러를 갖다가 업비트로 보내서 팔았습니다. 팔아가지고 김프가 또 빠지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왔을 때 빠지면은 그냥 다시 저는 업비트에 사가지고 바이낸스로 보내서 달러화 해요. 그러면 저는 그냥 상대적으로 낮은 리스크를 가지고 달러의 그 잔액을 늘리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이득이죠. 참고로 이제 제가 여러 번 진행을 했는데 가장 최근에 했던 구간 자체는 김프가 한 18%, 19%일 때 업비트로 보냈다가 업비트에서 김프가 한 4%에서 5%일 때 다시 바이낸스로 보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뭐 대략 10% 이상 정도 먹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또 다시 김프가 좀 올라와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잘 주시하고 있다가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 제가 이제 김프 이거 말씀드린 거 좀 잘 이해 못 하시겠다 그러면 너무 무리해서 따라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그러면은 좋은 밤 보내시고 안녕.